자, 이제 그 칼빈의 어떤 그 이제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509년 7월 10일 파리 북쪽 노용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성당, 노용 성당의 참사의 공증인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성직자들 가운데서 평신도로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살 무렵부터 칼빈은 대성당 입구에 위치한 제진느 재단 수입의 일부를 성직록으로 받았습니다. 1523년까지 칼빈은 고향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14살 되던 해 마르탱 꼬르디에라고 하는 그 교수가 라틴어 교수로 있던 유명한 기숙학교인 파리 마르슈 대학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라틴어를 그에게 배운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그 평생 존경하는 스승으로 그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와 노잔의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마르슈 대학에서 얼마를 보내고 바로 1524년에 다른 기숙학교인 몽테규 대학으로 갑니다. 이 몽테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분도 이 몽테규 대학에 대해서 회상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고생했던 그 기억을 남기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그런 시대를 보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명론 철학을 칼빈이 배웠고 문학 석사 학위를 1527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28년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 칼빈에게 법학을 전공하라라고 권유를 해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를레안 대학에 가죠. 여기에서 이제 볼마르 교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독일 인문주의 학자 출신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헬라어를 배우고 아마 루터의 사상을 처음 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볼마르 교수 집에서 칼빈은 당시 9살이었던 이제 후배,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후배였던 데오드 베자를 알게 됩니다. 1530년에는 다시 볼마르가 보르주 대학으로 가게 되고 칼빈도 이제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법률가 알시아 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법률학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1531년에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칼빈은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법학이 아니라 다시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소르본 대학의 오랜 전통에 맞설 대안으로 인문주의적 성향을 띠는 대학교를 설립했고 이 대학이 이제 후에 프랑스 대학이 되는데 칼빈은 그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 프랑스와 바타불이 히브리어를 가르친 이 대학에서 칼빈이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3살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칼빈은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해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세네카의 관용론의 주해설을 집필한 것을 계기로 뭔가 학자들의 세계에 어떤 자기가 명함을 내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대단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었으니까 나에게 일할 자리를 다오라고 하는 공개적인 어떤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책임을 가졌습니다. 오를레앙 대학으로 이제 1933년에 돌아가서 법률학 법학 박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칼빈이 언제 캐톨릭에서 새로운 복음주의적 그런 신앙으로 회심을 했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전기적인 기록을 본인도 그렇고 이제 남들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저기 흔적들은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칼빈에게 있어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도 뭐 묘덤 그 위치조차 이제 그 남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비 명도 새기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칼빈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추호도 어떤 그 사람들이 칼빈을 이야기하고 칼빈에게 어떤 혹시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뭐 이런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세세한 자세한 기록조차도 언급하는 걸 아주 지극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분,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1957년에 시편 주석을 낼 때 그 서문에 써놓은 것이 아마 유일한 그런 그의 어떤 그 회심을 추적하는 데 단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회심이 아마 1934년 5월 4일 이때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것도 추정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제 그 뭐 세네카의 그 관용론 그 주석서 같은 그런 그 책을 출판하고 난 뒤에 그 상당히 그 유명한 그런 젊은 그 유망한 청년으로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그 학자로서의 그 자기의 어떤 이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게 살짝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칼빈으로 하여금 학자로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연구 정진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제 그 망명자로 도피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가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파리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떠났는데 중간에 칼 5세하고 프랑스와 1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곧장 가지 못하고 아주 길게 우회하는 그런 리옹하고 제네바를 거쳐서 스트라스부르에 가는 그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네바에 칼빈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그 특출한 그 젊은 청년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을 당시 제네바의 개혁자 파렐이 전해 듣고 여관에 투숙해 있는 그를 찾아와서 같이 제네바의 개혁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권유를 하죠. 근데 칼빈은 자기는 뭐 그런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고자 조용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파렐이 그에게 큰 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네가 네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냥 천정병력과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이렇게 쏟아 부었더니 칼빈이 두려워서 정말 두려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자세한 그 내용들은 칼빈의 전기를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그 1536년부터 제네바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그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먼저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1537년에는 교회 규정집이라고 하는 규율집,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그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작성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했고, 또 이런 그 모든 어떤 제도를 하나씩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 제네바 시민들로 하여금 서명하게끔 하는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에 그 서명하겠다라고 서명서를 요구하는 그런 조금 무리한 그런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아까 까롤리니, 카스텔리오니, 이런 그 볼세리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방해, 신학적인 어떤 그 도전, 또 정치적인 반대파들의 어떤 이 거센 도전들, 또 시민들에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조금 거친 이런 그 요구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파레르과
그 칼빈이 1538년 봄에 이제 부활절 설교도 못하고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칼빈은 스트라스부로 가가지고 그때 스트라스부의 그 개혁자 마틴 부처와 함께 이제 거기에서 그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프랑스인 망명자교회 그 담임 목사로서 거기에서 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그 개혁자 마틴 부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귀환해가지고 채택했던 교회의 그 사중직제, 목사, 교수, 장로, 집사 이것이 바로 제네바 부처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는 동안에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칼빈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1541년에 이 제네바의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이제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자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초청장을 보내요. 근데 이제 칼빈이 그 제네바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 해가 열정적으로 삶을 바쳐가지고 어떤 개혁을 시도했는데 강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 좌절됐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싫은 회상하기 싫은 기억이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청빙이 오니까 안 가겠다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다시 파렐이 그에게 처음 붙잡았을 때 거의 유사한 식의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마틴 부처까지도 네가 거기 가서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돼서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20여 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